여러분들이 어떤 그 상황인지를 한번 좀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서베이하겠습니다. 나는 직접 목장 일을 하면서 사람을 안 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족끼리만 한다. 네. 요분들은 노동법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요분들은 그냥 기본 상식으로 노동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가족끼리만 하는 거는 노동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 자식 관계 법이 개입하기 어렵죠. 부부 사이에 예컨대 남편이 목장 주인이고 예컨대 아내가 일을 해준다. 노동법이 거의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아버지 일 도와준다. 이것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대신에 목장을 나한테 넘겨라.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쓰시는 분 중에서 혹시라도 5명이 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죠.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좀 해피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5명이 넘는, 그러니까 사장하고 이런 거 빼고, 근데 경영자 빼고 일하는 사람이 5명을 넘으면 전면 적용입니다. 연차, 휴가 등등등. 그런데 1명에서 4명까지는 일부만 적용합니다. 즉 연차 적용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해피하게 사람을 안 쓰고 나 혼자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쓸 예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법을 상식적으로 배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5명이 넘는 분들은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데 다행히 오늘은 없습니다. 1명에서 4명까지는 일부 적용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일부 적용이 무엇 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알면 되겠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4시간이라서 이게 원래 16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강의를 4시간에 압축해서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라는 부분, 근로시간이라는 부분, 휴가, 그리고 나중에 해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그렇지고요. 특히 사람을 쓰시는 그런 그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잘 만들어서 반드시 교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근로계약서를 옆에 거 베끼다 보니까 그 일반 기업, 또 심지어는 대기업 이런 걸 베껴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크죠. 그 다음에 제조업하고 농업은 완전히 다르죠. 일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을 같이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아마 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서도 혹시 목장에 또는 농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이 대부분 다 노동법은 5명 이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5명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중에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무엇이다라는 걸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선배입니다. 저는 70년대에 목장 목부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알파라발 차기기 설치도 제가 다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 발전기 돌려가지고 차기기를 설치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목장 생활을 했었고요. 군대 가면서 이제 목장을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저는 그때 한 4년 정도 왜 손차기를 했거든요. 손차기 아시나요? 네, 손차기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근육이 빵빵하게 살아 있습니다. 안 짜서 그런 거지. 왜냐면 한 50마리 정도를 한 2명 정도가 왜 아침 저녁으로 차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왜 예초기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다 뭘로 풀을 렸죠? 네, 나술이 렸습니다. 그래서 낫질도 꽤 잘합니다.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 지금 아마 낫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그냥 집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우리 역사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그때 당시는 또 위생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서 유방염 같은 게 참 많이 돌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홀슈타인을 주로 호주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산들이 성질이 더러워요. 왜냐하면 야외에서 막 뛰어놀던 애들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장소가 별로 없고 뭐죠? 그냥 우사에 가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질을 못 이겨서 왜 뒷바질, 앞바질을 다 잘합니다. 보통 소는 뒷바질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호주산 그때 초창기 들어온 것들은 뒷바지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진짜 양동이 바켓스가 날아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더 여러분들하고 더 정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뒤로 저는 택시 운전을 한 10년 했고, 그다음에 노무사 시험을 노동조합하면서 89년에 합격을 했고요. 그 뒤로부터 한 30년 정도 노무사회를 주로 하고 있고, 제가 중학교를 중퇴한 다음에 제가 목장을 들어갔었는데 71년도인데 나이 50이 됐을 때 중학교 검정고시를 시작을 해서 지금 저 고대에서 법학 박사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제가 최고령자로 받았고요. 그리고 주로 제가 하는 일은 강의죠. 그다음에 책은 한 26권 정도 썼고, 그다음에 아침마당 목요 특강이라든지 강연백도시 등등의 TV에 출연해서 굉장히 비싼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대하고 인연이 많아서 다음에 오실 혜민 스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봐서 그런 것이 이렇게 지자랑을 조금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케냐에 가는데, 케냐 아프리카에 제가 개발한 내비게이터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일주일간 특강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 프로그램들이 아마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도 진출해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로 지금 나갈 예정이고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생을 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가라는 프로그램인데,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 항해도를 그려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을 설립했던 아니면 물려받았던 아니면 예컨대 구매를 했던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나는 목장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듯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목장을 경영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모습이 보일까라는 걸 같이 고민해 보시도록 하고요. 초창기 제가 좀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목장 생활하면서, 그때 왜 유방염에 걸리면 항생제를 투입을 했잖아요.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환경이지만 그 항생제를 투입하고 보통 한 일주일간 열흘 정도는 젖을 짜서 버리고 나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욕심이 나서 한 3일 정도만 짜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뷰를 했던, 여러분들 다행히 그 우유를 안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문제 없을 텐데, 우리 세대는 그런 게 너무 아까워서 그죠. 지금은 넉넉하니까 그렇지만 그 결핍의 세대였었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자라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우리 살아온 게 참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사회변화 흐름을 보기 이전에 OX 퀴즈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동법 상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OX 퀴즈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죠.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일본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결국 경영권 인사권보다 우월한 유력을 가지고 있다. 자,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틀렸다. 네, 보시고 맞다. 맞다 하시는 분 내리시고, 기권이 약 48% 정도가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50% 확률인데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틀렸다.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으로 보세요. 네, 맞다. 오, 맞다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한 7대3 정도로 이제 OX가 걸렸는데, 요거의 정답은 X가 정답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그 다음에 법과 이런 것들의 차이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기본권은 헌법 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영권, 인사권은 헌법에 명시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봐라. 헌법을 읽어봐라. 뭐라고 되어 있죠? 노동기본권 헌법에 있다, 경영권은 헌법에 없다 이렇게 되죠. 당연히 헌법에 있는 노동기본권이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소송에서. 특히 정리해고 문제 가지고. 정리해고를 할지 말지는 경영자가 선택하는 건데,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을 했습니다. 이 파업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라고 따질 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냐면, 그 하나 가지고 다 볼 수는 없지만 경영권, 인사권도 헌법상의 권리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헌법상에 몇 조냐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왜 수도 옮길 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관습 헌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서울이 수도인 거는 그냥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뭐죠? 관습적으로 그냥 우리 헌법 내용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못 옮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또 비슷한 개념으로 경영권, 인사권은 헌법상의 권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건 헌법 제23조입니다. 이게 재산권 보장입니다. 시백에서 우리나라는 자유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을지 누구를 내보낼지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위해서 뭘 두고 있는 거죠? 노동법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경영권의 경영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119조에 자유경제 질서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경제, 즉 공산주의 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경제 질서라는 건 뭐죠? 거래 관계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다만 거기에 공정거래법 등등등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과 자유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하면 뭐죠? 경영권 인사권 또 어떤 권리다? 헌법상의 권리다. 따라서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기본권과 헌법 제23조 플러스 헌법 제119조를 종합하면 두 권리는 대등한 권리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자유, 목장을 경영하는 자유, 심지어 목장을 폐업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국가가 너 폐업하면 죽여 이렇게 못하죠. 그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겁니다. 이게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개업의 자유, 폐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뒤집으면 누구를 쓸지 말지도 결국 경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만 1번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봉이나 월급 일당에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X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O 손 들어보시고요. 네, 이건 반반 정도 가졌습니다. 이거는 X가 정답이겠죠.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자, 우리 목장은 퇴직금 포함되어 있어. 너 월급 300만 원 주는데 퇴직금 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250만 원은 월급이고 한 25만 원은 뭐 퇴직금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무조건 안 됩니다. 퇴직금은 항상 별개로 지급해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실제로 우리가 12개월분을 주지만 우리가 월급을 12개월분 준다고 하지만 연간 따지면 14개월분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한 달분 줘야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또 기본 15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15일은 유급으로 놀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거기다가 4대 보험이 사업주 부담분이 약 10%입니다. 그럼 월급의 10%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15개월분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봉 곱하기 1.4 정도를 하면 내가 한 사람을 쓸 때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인건비 플러스 4대 보험 부담분 이렇게 4대 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죠? 또 꼭 조심해야 될 거 4대 보험료나 원천 징수를 여러분들이 안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내줄게 이렇게 하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근로자 부담분 9%는 반드시 원천 징수해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 원천 징수 안 하잖아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추징을 해버립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사업주 부담분 10%, 근로자 부담분 9%, 약 19%죠. 그거를 여러분 세금은 시효가 몇 년이죠? 세금은? 시효가 5년이에요. 5년치를 여러분들한테 뺏어갑니다.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당할 의무가 있고요. 월급을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해서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내주지 말고 반드시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몇 군데 우리 헬퍼 사업회 이렇게 쭉 점검을 해봤더니 그냥 다
사대보험료를 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헬퍼 쓰는 것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직접 사람을 안 쓰더라도 헬퍼를 쓰잖아요. 그죠? 헬퍼를 쓸 때도 이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차휴가 수당은 언제 주는 거냐면 1년 동안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 그걸 다음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근데 연봉에 포함시키면 연차휴가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괜찮은데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은 항상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5명 미만이 연차가 없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5명 미만이 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우리 목장은 연차가 있다라고 약속하면 그건 또 줘야 돼요. 심지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던 사업장들이 옛날에 있었죠. 2012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2010년 이전에는 5명이 안 되면 퇴직금이 적용 안 됐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한 2명 정도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는 퇴직금 있어 라면 퇴직금 줘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하진 않는데 약속으로 정한 거는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만 지급을 현재 재직자한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통상임금 왜 중요하냐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 야간, 휴수당 등등을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런 걸 다 포함한 게 평균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커지면 평균임금이 커지고 퇴직금이 많아지고 이런 등등이 되는 거라 이게 지금 대기업이 주로 왜 소송이 붙어 있죠. 정기상여금이 800%가 넘는 회사가 꽤 있었어요. 현대차 등등등. 이런 데서 통상임금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뭐가 많아지겠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수당 이게 되게 많죠. 그럼 다시 뭐가 커지죠? 퇴직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소송이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판례가 아예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요거 다 재직자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두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또 단서를 줬어요. 그럼 결국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재직자 기준을 두면 통상임금이 안 들어가는 거고 대표적으로 비슷한 회사지만 기아차 같은 그룹이지만 기아차는 재직자 기준을 안 두고 뭘 했냐면 모든 사람한테 즉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다 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통상임금 같은 800%를 주는데도 한 회사는 통상임금에 안 들어갔고 한 회사는 통상임금에 들어갔죠.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규정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만들 때는 남의 걸 베끼지 말고 여러 번 실정에 맞는 걸 써야 됩니다. 특히 다른 제조업이나 대기업 거 베끼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장에 맞는 형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조약직 단체대학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X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O 손 들어보시고요. 네, 이거는 5가 맞습니다. 5가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행규정의 특성인데요. 강행규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그걸 없앨 수 없는 게 강행규정이죠.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법에 미달되는 건 무조건 무효화시키고 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올해 왜 최저임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우리는 최저임금 그렇게 올릴 만한 입장이 못 돼. 그러니까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죠? 7,530원인데 우리는 한 7,000원만 할까? 이렇게 하고서는 근로자가 아이고 좋습니다. 그냥 7,000원 그냥 계약하죠. 라고 계약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니까 공증도 막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의제기하지 않는 부재수 합의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나중에 이의제기라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 7,530원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법 기준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법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 취업규칙, 단체조약은 다 무효가 됩니다. 다 무효가 되고 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그럼 예컨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많이 쓰던 방식이 뭐냐면 우리 목장은 규모가 작아서 퇴직금이 없어 이렇게 했다고 치죠. 자, 근로자하고 합의서도 썼습니다. 공증도 했어요. 나중에 근로자가 그만두면서 퇴직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 우리 계약서 썼잖아. 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한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유불문하고. 아까 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연봉이나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당연히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법 규정에 미달하는 건 무조건 다 무효다. 법은 그대로 여러분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에 계약을 핑계로 해서 법에 있는 내용을 안 주잖아요.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서, 즉 계약서는 없어도 법에 있는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없지만 최근에 왜 그 강원랜드인가요? 거기서 벌어졌던 사건을 제가 이렇게 넣었던 건데, 부정 청탁을 통해서 채용한 사람을 결국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그럴 때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X 한번 손 들어보시죠. 상세기니까. 네, 5. 네, 야, 이거 5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청탁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죠? 면접이나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죠? 청탁을 통해서 올려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애초에 안 뽑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알려졌으면. 그럼 결국 강원랜드도 물론 법적인 책임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분들도 결국 애초에 안 뽑았을 것이기 때문에 채용 취소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가능하다 하더라도 채용 취소는 원래 소급표가 있거든요. 취소는 옛날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3년 근무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만두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3년치 걸 다 없애버리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3년치는 월급 줘야 되는 거, 어떻든 자격은 안 됐다 하더라도 일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 지금 해고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도 가능하고 해고하는 것도 가능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해고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취소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훨씬 편한 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근로자를 뽑았는데 한 1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력을 예컨대 목장 경력 20년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보니까 목장 경력이 2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월급을 어떻게 책정한 거죠? 20년 근무한 걸 바탕으로 책정한 거잖아요.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겁니다. 다른 거 했으면서 그냥 목장이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해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2개월밖에 안 됐다면 안 뽑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채용 취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6번도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위장도금이나 불법 확인이 왜 자동차, 철강 이런 데 되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위장도구 불법 확인이 밝혀지면 2년이 지나면 고용이 발생한다. 요거는 X인데 불법 파견은 즉시 고용입니다. 즉시. 여러분 잘 아시는 왜 매스컴에서 봤던 것 중에 그 파리바게뜨 사건인가 아시나요? 파리바게뜨, 그죠? 파리바게뜨에서 어떻게 했죠? 불법 파견이라고 해서 노동부가 고용명령을 내려버렸죠, 바로. 그런데 합법 파견은 2년이 지나면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불법 파견은 즉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과 관련해서 헬퍼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걸려버려요. 헬퍼 문제가. 그래서 헬퍼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헬퍼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불법 파견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헬퍼는 어디가 고용하고 있어요? 헬퍼 사업회가 고용하고 있죠. 일은 누가 시켜요? 목장에서 시키죠. 이게 파견 형태입니다. 즉 고용계약을 맺은 당사자와 일을 시키는 당사자가 다른 걸 파견이라고 하는데 헬퍼는 파견 허용 직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거고 뭐 또 여기 힘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어떻든 헬퍼 사업회하고 목장에 계신 분들하고 일하는 방식들을 지금 놓고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서울유하고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방법은 찾도록 이렇게 하고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헬퍼사업회가 그냥 직업 소개서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을 쓰고 여러분들이 일당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을 시키고 무대에서 공제해서 헬퍼사업회가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퍼사업회가 사업주가 고용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럼 헬퍼사업회가 일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일을 안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일을 오면 시킬 수밖에 없죠. 이것 짜라 저것 짜라 뭐 등등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뭐 정부에서도 이건 간섭 안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불법 파견의 소지가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번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X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O 손 들어보시죠. 네, 이건 맞죠. 어떻든 그만두고 나면 월급날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다 청산해 줘야 됩니다. 14일 이내. 14일을 넘어가면 형사처벌도 되지만 지연이자가 또 20%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말일날이 월급인데 이 사람이 만약 10일날 그만뒀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월급날이 말일이니까 그냥 말일날 이렇게 하단 말이죠.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늦어도 10일날 그만뒀으니까 24일 이전에는 금품이 청산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월급날에 맞춰주려면 그 사람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최종 청산을 말일날 해주겠다라고 합의하면 돼요. 근데 합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14일 넘어가면 형사처벌 문제와 그 다음에 지연이자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번에 이것도 이제 대기업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원청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은 사내협력의 소속 근로자는 원청을 상대로 차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X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내리시고 O 손 들어보시고. 네, 요거는 X가 정답입니다. 예컨대 현대차가 있고 현대차 협력업체가 있다라고 치죠. 사내협력업체. 현대차는 고용주체가 현대차고요. 협력업체는 고용주체가 협력업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이니까 비교를 안 합니다. 즉 현대차는 연봉이 1억이 되고 협력업체는 연봉이 5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이 일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게 맞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가 6번으로 다시 가면 불법 파견 판정을 받으면 바로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어떻게 했죠? 협력업체 직원들을 다 직접 고용하는 걸로 합의를 했죠. 대신 과거 문제는 덮자라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 과거 문제가 1년에 한 사람당 만약에 3천만 원씩만 잡아도 인원이 8천 명? 그러면 수십조 원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 한 2명 계시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까 헬퍼 사업회에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헬퍼 사업회 이분들은 그냥 어쩌다 한번 오시는 분들이니까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준다. 그게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 주체는 다르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9번에 복지휴직이나 성과급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요거는 맞겠죠. 법에 위반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쓰시는 분이 계시거나 단시간 근로자나 계약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명절 떡값을 다른 사람은 주는데 이 사람한테 안 준다.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상여금을 주는데 예컨대 어쩌다 온 사람은 안 준다는 일.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노동법상의 근로자냐 아니냐는 문제는 있는 거고, 상시적으로 안 쓰게 되면 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점, 그러니까 시간 비례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 가능하겠죠. 즉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40시간 일하는데 어쩌다 한번 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한다. 그러면 20시간만큼만 주면 되는 거죠. 상여금을 주든 떡값을 주든 교통비를 주든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제 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10번에 국경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로서 개별 기업일수도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X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O 손 들어보시고요. 네, 이거는 현재는 X입니다. 근데 법이 개정돼서 2020년 이후에 속칭 빨간 글씨는 다 휴일입니다. 속칭 빨간 글씨가 국경일 등 관공서 공일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다 적용되는데 여러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5인 이상만 적용되니까.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들은 근로시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그것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즉 노동법에서 근로시간이나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농업 1차 산업입니다. 날씨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그 노동법을 근로시간하고 휴일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노동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OX로 해봤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농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의미 있는 일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이게 이제 한국의 아주 고유 사상이긴 한데요. 천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우주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동물도 있고 우리가 키우는 가축도 있고 식물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이 변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적인 부분, 이거는 하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이제 우주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지만 여름벌레한테 아무리 얼음을 설명해봐야 여름벌레는 얼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루살이한테 내일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내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적인 부분이 워낙 우리는 빨리 바뀌어갖고 이런 등등이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제수수 몇 살까지 살죠?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을 오늘만 하고 말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일하는 분들을 오늘만 보고 안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장기간 거래를 해야 되죠. 노동력 거래도 장기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가 중요한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도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뭐 노동법 모른다고 내가 뭐 지금까지 큰 문제 있었나? 잘해왔잖아요. 그죠? 좋죠. 그런데 뭐가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일하는 분들의 그 다음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 네이버 때문에. 구글 때문에. 문제 딱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로자들은 뭘 찾아보죠? 네, 네이버에 딱 뭐 올리면요 0.1초 내로 전문가들이 답변을 줍니다. 아, 그거 내가 돈 받아줄게. 내가 10%만 받을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부 생활을 할 때가 70년대인데 70년대 같으면 새벽 4시부터요 밤 8시까지 일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뭐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산 치우고 그 다음에 차교하고 그 다음에 우유도 왜 거기까지 차가 안 들어와서 저희는 한 4km를 아시나요? 이어가 끌고 거기 가서 하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비죠. 그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저녁에 또 풀비고 그리고 저녁 한 6시부터 이제 저짝이 시작하면 한 7시, 8시 돼서 이제 일이 끝나죠. 그죠? 그때 노동법이 어디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한다면 돈도 굉장히 더 많이 근데 월급이 5,000원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의제기 안 했습니다. 네, 월급이 됐었고 그 시대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넓은 세상을 좀 봐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물안 개구리한테 아무리 바다를 설명해봐야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틀인데요. 왜?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 제가 70년대 목장 생활을 할 때와 지금은 100%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외국인 근로자는 쳐다볼 수도 없었죠. 그죠?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이 옛날에는 우유병 왜 서울우유 빨간 거가 있는 거 병 갖고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글로벌로 나가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착유를 한 것이 그 정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쟁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뭘 요구하는 거죠? 사람의 노동력보다는 자동화, 기계화, 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화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경영에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개체가 예컨대 젖소 한 마리가 착유량이 떨어지면 왜 떨어진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옛날에 그냥 우리 눈대중으로 봤습니다. 그냥 밖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기록해서 이 친구가 가장 예컨대 우유 생산을 많이 하는 때가 언제인지라는 거. 그 다음에 분만하고 나서
예컨대 3개월인지 4개월인지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을 다시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좋은지라는 걸 다 데이터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물안개기가 되지 말고 내가 목장을 한다고 해서 목장 일만 보시지 말고 결국 전 세계적인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공간을 넓게 쓰는 우물안개구리가 되지 말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생각이 비뚤어진 선비한테 아무리 도를 설명해봐야 이 생각이 비뚤어진 선비는 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죠?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거. 그래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잠깐 쉬도록 하죠. 요번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건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부분하고 노동이라는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노동을 안 하고는 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일 자체는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왜 정년퇴직한 제 친구 다 정년퇴직을 했는데 한 친구들이 1년 후에 보면요 진짜 팍상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할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부심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서 자 일이 있다는 건 결국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다만 그 일이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건 바람직하죠.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치? 내일이기 때문에 그냥 밤새워서 일하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 잘 챙기세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걸 보면 사피엔스라고 표현을 쓰는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표현을 쓰는데 노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의 복합체입니다. 어릴 때는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공부하는 게 일이었고 공부 끝나면 뭘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보통 한 20살까지는 공부를 하고 20살부터 한 60까지는 일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 태어나서 한 5, 6살까지는 그냥 놀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인생 사이클이었죠.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특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즉 일이라는 것도 이제는 다시 새로운 일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차교하는 것도 옛날 기계 가지고 안 되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야 되고 자동화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풀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배합사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닌 기계가 AI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나간다는 것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목장을 경영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0년에 한 번씩은 시스템을 바꿔봐야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개체수도 바꿔야 되죠. 몇 년 지나가면 더 이상 우유 생산량이 적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들이 노동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일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의 관계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왜 여러분들은 사업자죠. 이렇게 사업자 일하는 사람이 이제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분들만 노동법이 적용돼요. 요분들만 그 다음에 이쪽 사업자는 노동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요거는 권리를 주장하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법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문제가 아니고 노동법은 일 시키는 사람은 무조건 강자로 놓고 보고요.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약자로 놓고 봅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작은 기업들은 일하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왜? 사람 구하기도 힘든 데다가 통사정해야 되죠. 내 돈 주면서도 그냥 통사정해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이쪽은 약자 이쪽은 강자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되게 많은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왜 그렇게 했냐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돈 주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그냥 간단하게 놓고 보면 우리가 서울유를 얘기할 때 서울유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객입니다. 돈 주는 사람이니까. 서울유를 사는 사람이죠. 뒤집으면 우리가 노동력 거래하는 데 있어서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돈 주는 사람입니다. 왜? 돈 주는 사람이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돈 받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